여러분, 만약 아버지를 낚시터에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 아버지의 낡은 가방 속에서 10억이 나왔다면 어떻겠습니까? 빚더미에 짓눌린 아들 진수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새벽 안개 속 낚시터 벤치에 앉혀두고 차를 몰아 도망쳤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사라지는 아버지의 작은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채 1시간도 안 돼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노인분 가방에서 돈 뭉치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 순간 이제 어떡해? 진수가 떠올린 건 모르겠어. 10억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매일 함께 밤 이겨내. 낚시 가방을 가슴에 이제 꼭 어떡해? 끌어안고 잠들며 모르겠어. 이건 우리 포기하지 진수 마. 미천이야 함께 이겨내. 라고 중얼거리던 이제 어떡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포기하지 이야기의 마. 진짜 반전은 이겨내. 돈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빗속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서도 날아가는 지폐 대신 아들 이름만 부르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꼭 부모님께 전화 한 통하게 되실 겁니다. 새벽 3시, 진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는 게 아니었다. 그냥 눈을 뜨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지쳐 있었다. 방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또 거실을 서성이는 소리였다. 슬리퍼 끄는 소리,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낮고 헛헛한 웃음소리. 진수는 눈을 감았다. 들리지 않는 척했다. 그게 요즘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냉장고에 빨간 딱지가 붙은 건 지난달이었다. 처음엔 손바닥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텔레비전에도 소파에도 심지어 현관 신발장에도 붙어 있었다. 진수는 그것들을 떼지 않았다. 떼봤자 또 붙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젠 그게 붙어 있는 게 당연한 풍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게 더 무서웠다.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렸다. 모르는 번호. 누르면 들려오는 기계적으로 친절한 목소리들. 고객님, 이번 달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수는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게 됐다. 받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착각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줬다. 아내 수연은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밥솥은 꺼져 있었고 싱크대엔 아침부터 쌓인 그릇들이 그대로였다. 진수가 들어서는 소리에 수연은 방에서 나왔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진수 씨,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싸우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너무 지쳐서 감정을 꺼낸 목소리였다. 이번 달 아버지 병원비, 카드도 한도 찼어요. 나 친정 엄마한테 또 손 벌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다. 아이 학원도 이번 달에 끊겼어요. 선생님이 전화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잠깐 쉬는 거라고 했어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없는 거잖아요.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울지 않으려는 게 보였다. 우는 것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진수는 조용히 머리를 감싸쥐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혼자 웃고 있었다. 병수는 낡은 낚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벽을 보고 있었다. 그 가방은 진수가 어릴 때부터 본 것이었다.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강가로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던 가방. 어깨 끈이 2번이나 끊겨 직접 꿰맨 흔적이 있었고 안감은 군데군데 떠 있었다. 버리자고 하면 아버지는 꼭 같은 말을 했다. 이건 아직 쓸만해. 치매가 온 뒤로도 그 가방만큼은 달랐다. 밥을 안 먹어도 됐고 약을 잊어버려도 됐다. 하지만 그 가방이 눈에 안 보이면 아버지는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 진수는 그게 그냥 노인의 집착인 줄 알았다.
낡은 물건에 기대는 치매 노인의 버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 알았다. 그날 밤 진수는 오래 앉아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더하고 빼봤다. 어느 방향으로 계산해도 숫자는 같았다. 마이너스. 아무리 돌려봐도 마이너스였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지 오래였고 다음 달을 버틸 방법이 없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걸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아버지의 내복 몇 벌, 낡은 점퍼 하나. 조심스럽게 꺼내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너무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조그만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진수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다. 잠옷바람에 눈은 반쯤 감긴 채로. 하지만 그 눈이 진수를 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보고 있었다. 낚시 가나? 해맑은 목소리였다. 세상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빼고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닫을 때 손잡이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진수는 그것을 못 본 척했다. 못 느낀 척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진수는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웠다. 안전벨트를 채워주면서 손끝이 아버지의 어깨에 잠깐 닿았다. 생각보다 너무 얇았다. 언제 이렇게 됐나 싶었다. 진수는 그 생각을 빠르게 머릿속에서 밀어냈다. 지금 그런 걸 느끼면 안 됐다.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고 시동을 걸었다. 그것만 생각했다. 순서대로만 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는데 소리가 났다. 전에 맞춰놓은 채널이 자동으로 켜졌다. 흘러나온 건 오래된 트로트였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흥얼거리던 노래. 진수는 손을 뻗어 끄려다가 멈췄다. 조수석을 힐끔 봤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입을 벌리진 않았지만 눈가가 풀려 있었다. 노래를 알아듣는 것 같았다. 기억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이 노래만큼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진수는 손을 내렸다.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그게 자신이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두 사람 사이엔 노래만 흘렀다. 말은 없었다. 안개처럼 차가운 침묵이 그 사이를 채웠다. 진수는 앞만 봤다. 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서로 다른 곳을 보는 두 사람이 같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회색이었다. 물안개가 수면 위에 낮게 깔려 있었다. 사람이 없었다. 이 시간엔 원래 낚시꾼들이 몇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다. 진수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목격자가 없는 게 나았다. 차에서 내리면서 진수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뭔가를 씻어낼 것 같았지만 씻겨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 쪽 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내려요. 아버지는 순순히 손을 잡았다. 아이처럼 고분고분하게. 그 손이 따뜻했다. 진수는 그 온기를 느끼지 않으려고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벤치는 물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 진수는 아버지를 그곳에 앉혔다. 그러고는 무릎을 살짝 굽혀 아버지의 점퍼 지퍼를 올려줬다. 목까지 채웠다. 손이 자꾸 다른 짓을 하려 했다. 진수는 그 손을 억눌렀다. 낚시 가방을 아버지 옆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그걸 보자마자 손으로 끌어당겼다. 반사적으로, 오래된 습관처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 얼굴이 편안해졌다. 이 차가운 새벽에 이 낯선 낚시터에서 가방 하나로 안심하는 얼굴이었다. 진수는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만 봤다. 아버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쉰 것처럼, 모래가 낀 것처럼 거칠었다. 진수는 그게 들킬까봐 빠르게 말했다. 여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금방 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얼른 오너라. 아버지 여기 있을게. 너무 당연하게 말했다. 의심이라고는 없는 목소리였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진수는 돌아섰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다 발이 무거워졌다. 아스팔트가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됐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출발하면서 백미러를 봤다. 보지 말았어야 했다. 벤치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가방을 꼭 쥔 채로 안개가 조금씩 그 형체를 지워가고 있었다. 작고 작은 실루엣이 점점 흐릿해졌다. 진수는 엑셀을 더 밟았다. 빨리 가야 했다. 저게 사라지기 전에 저게 사람으로 보이는 동안 이 자리를 떠나야 했다. 그런데 가방 하나를 꼭 안고 앉아 있는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면서 진수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다. 그리고 핸들을 양주먹으로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소리가 났다. 아파야 했는데 아프지 않았다. 이미 다른 곳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했다. 창밖으로 새벽 가로등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진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없었다. 가장 나쁜 종류의 슬픔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슬픔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휴게소 화장실은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진수는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바닥을 때렸다. 그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한 번, 두 번, 뭔가가 씻겨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거울을 봤을 때 거기 있는 얼굴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퀭하고 날이 서 있고 낯설었다. 진수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 아버지를 닮은 입술. 그게 오늘따라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거울 속 그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물소리만 들렸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핸드폰이 울린 건 그때였다. 진수는 처음에 보지 않았다. 어차피 또 비톡촉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그 전화들 중 하나. 울리다 끊기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끊겼다가 다시 울렸다. 진수는 마지못해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역번호가 낯설었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비톡촉 전화는 이 시간에 잘 오지 않았다. 새벽도 아니고 이른 아침도 아닌 이 어중간한 시간에. 받았다. 여보세요. 거기 낚시터에서 오신 분 맞죠? 남자 목소리였다. 다급하고 숨이 차 있었다. 진수의 등이 굳었다. 노인 어르신 두고 가셨잖아요. 그분 가방이 떨어졌는데 안에서 돈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폐가 묶음으로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돈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5만 원짜리로 묶음인데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엄청 많아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가 끊겼다.
진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핸드폰을 든 채로. 수도꼭지는 아직 열려 있었다. 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 소리만 들렸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텅 비었다. 10억? 그 숫자가 들어왔을 때 진수가 먼저 떠올린 건 돈이 아니었다. 돈의 액수도 그걸로 갚을 수 있는 빚도 아니었다. 떠오른 건 장면이었다. 밤마다 아버지는 낚시 가방을 안고 잠들었다. 진수는 그게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낯선 물건에 집착하는 증상. 가방이 아니었어도 다른 무언가를 그랬을 거라고. 그냥 넘겼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기억이 났다. 한 번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버지 방문이 열린 틈으로 봤다. 아버지가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로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아서 진수는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이건 우리 진수 미천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잠결인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를 경계에서 아버지는 혼자 그 말을 되뇌고 있었다. 진수 거야. 이건 진수 줘야 해. 절대 뺏기면 안 돼. 그때 진수는 그냥 지나쳤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누웠다. 다음 날 아침엔 그 장면조차 잊었다. 잊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차가운 화장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진수의 눈이 뜨거워졌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빚이 쌓이고 아내가 울고 아이 학원이 끊기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가는 것을. 말을 잃어가면서도 날짜를 잊어가면서도 자기 이름조차 가끔 헷갈려 하면서도 아들 걱정만큼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치매에 걸린 늙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낡은 가방 안에 10원 한 장까지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었다. 진수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잡았다. 다리가 풀렸다. 실제로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아버지. 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를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거울 속 얼굴이 무너졌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아까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막을 수 없이 쏟아졌다. 진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뛰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핸들을 꺾었다. 돌아가야 했다. 지금 당장. 고속도로는 비가 오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흐리기만 했는데 진수가 차에 오르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진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계기판 숫자가 올라갔다. 110, 120, 130. 옆 차선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진수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지만 신경이 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건 단 하나였다. 아버지가 거기 있을까? 아직 그 벤치에, 그 자리에 가방을 안고 앉아 있을까? 빗속에 혼자 앉아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이 발을 엑셀에서 떼지 못하게 했다. 빗길이고 안갯길이고 상관없었다. 늦으면 안 됐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경계선 위에 있다는 것을. 플래시백이 시작된 건 그때였다. 운전을 하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기억들이 제멋대로 밀려들었다. 막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이상해졌던 날.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가스를 끄지 않은 채 마당에 나가 1시간을 서 있던 날.
진수는 그날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 집에 불 날 뻔했잖아요. 왜 이래요, 진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진수를 봤다. 그 눈이 어린아이처럼 당황해 있었는데 진수는 그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던 날, 의사가 설명을 하는 동안 진수는 계속 핸드폰을 봤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진수 옆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진수는 그날 아버지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다. 밤에 아버지가 자꾸 나간다고 현관에 잠금 장치를 달던 날, 아버지가 문을 열려고 버둥거리다 넘어졌다. 진수는 일으켜 세우면서 무심코 내뱉었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로. 그 말이 지금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진수는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때는 보지 않았다. 보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게 너무 보고 싶었다. 그 얼굴을 보고 그 손을 잡고 그 말을 취소하고 싶었다. 하지만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진수를 가장 미치게 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15분이라고 했다. 진수에겐 그게 15시간처럼 느껴졌다. 빗속에서 앞차를 추월했다. 차선을 바꿀 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길게 울렸다. 진수는 깜빡이도 켜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생각도 나중에 하기로 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돈, 날리는 지폐들. 관리인이 말했다. 돈 뭉치가 쏟아졌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관리인만은 아닐 것이다. 낚시터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돈을 보고 욕심을 낸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는 막지 못한다. 치매에 걸린 노인 혼자 빗속에서 욕심 사나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진수의 가슴이 쪼그라들었다.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다치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이었다. 아버지가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이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진수는 비명처럼 내뱉었다. 제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신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버지에게인지 그냥 입에서 나왔다. 낚시터 이정표가 보였다. 진수는 출구로 핸들을 꺾었다. 타이어가 빗물을 튀기며 미끄러졌다. 차체가 한쪽으로 쏠렸다. 아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좁은 도로로 접어들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저 멀리 낚시터 입구가 보였다. 그런데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서성거리는 게 아니었다. 뭔가를 보고 있었다. 진수가 볼 때 한 명이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 걸음걸이가 빨랐다.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었다. 진수는 차를 세우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발이 진흙 위에 미끄러졌다. 넘어질 뻔했지만 손으로 짚고 일어섰다. 비가 쏟아졌다. 눈앞이 흐릿했다. 아버지.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나왔다. 그 이름 하나가, 그 짧은 두 글자가 진수의 온몸에서 터져나왔다. 평생 이렇게 크게 불러본 적 없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른 적 없었다. 빗소리 속으로 그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아버지는 벤치에 없었다. 진수는 벤치를 봤다. 텅 비어 있었다. 빗물만 고여 있었다. 그 자리가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다. 아까 아버지를 앉혀두고 떠날 때는 그냥 벤치였는데 지금은 그 빈자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 다시 불렀다.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진수는 물가 쪽으로 뛰었다. 안개가 짙었다. 수면이 보이지 않았다. 발이 지늘게 빠졌다. 뽑아내고 또 뛰었다. 그때 보였다.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나무 아래 차가운 흙바닥 위에 아버지가 주저앉아 있었다. 빗속에 흠뻑 젖어 있었다. 점퍼는 어깨까지 젖었고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작은 몸이 웅크린 채로 두 팔로 낚시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가방 안감이 터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젖은 지폐들이 팔랑이며 날아올랐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진흙 위에 나뒹굴고 물 위에 떠내려가고 나뭇가지에 걸렸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줍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진수야. 진수 어디 갔어? 아버지 여기 있는데.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춥고 무섭고 혼란스러운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하나였다. 아들 이름이었다. 10억이 바람에 날아가도 젖은 지폐가 물 위에 떠내려가도 아버지의 눈은 돈이 아니라 아들을 찾고 있었다. 진수는 다리가 풀렸다. 뛰다가 멈췄다. 멈춘 게 아니라 멈춰진 것이었다. 무릎이 먼저 꺾였다. 진흙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비가 쏟아졌다. 머리가 젖었다. 어깨가 젖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소리가 나왔는지 몰랐다. 입이 움직였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진수를 봤다. 그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풀렸다. 진수야. 그 두 글자였다. 치매가 앗아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날짜도 있고 계절도 있고 가끔은 밥을 먹었는지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 아들의 이름. 그것만큼은 어떤 병도 지워내지 못했다. 진수는 기어가다시피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으로 진흙을 밀며 비를 맞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얼마나 오래 이 빗속에 있었던 걸까?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진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빗봤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가방 속을 더듬었다. 터진 안감 사이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젖어서 잘 잡히지 않는 지폐를 겨우 한 장 집어들었다. 구겨지고 젖은 5만 원짜리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진수의 손에 쥐어줬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진수야. 아버지가 웃었다. 이가 시린 추위 속에서 흠뻑 젖은 채로 그래도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놓인 사람의 얼굴로 웃었다. 늦었구나. 아버지 기다렸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이거 뺏기면 안 된다. 내 미천이야. 아버지가 모았어. 다 넣어주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수의 가슴이 터졌다. 소리도 없이 터졌다.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억눌러 두었던 것들이 죄책감과 후회와 그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진수는 젖은 지폐를 줍지 않았다. 바람에 날아가는 돈을 쫓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른 몸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꼭 이 사람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이 온기가 식기라도 할 것처럼 얼굴을 아버지의 어깨에 묻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 아버지,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이 잘못했어요.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그런 진수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다. 말없이
오래. 마치 어릴 때 진수가 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혼자 뒀냐고, 왜 이제 왔냐고, 왜 그랬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등을 두드렸다. 그 손바닥이 너무 작았다. 너무 가벼웠다. 그런데 그 어떤 무거운 것보다 더 깊이 눌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멀리서 관리인이 보고 있었다. 지폐 몇 장을 손에 든 채로 이 광경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5만 원짜리가 또 한 장 날아올랐다. 수면 위로 떨어졌다. 떠내려갔다. 아무도 쫓지 않았다. 진수는 한참 후에야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비를 맞아 쪼그라든 얼굴. 주름이 깊은 얼굴. 그 얼굴이 이렇게 소중한 줄 오늘에야 알았다. 외투를 벗어 아버지의 어깨에 둘러줬다. 아버지는 가방을 꼭 쥔 채로 순순히 일어섰다. 진수는 그 손을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았다. 둘이 걸었다. 흩날리는 지폐들을 뒤로하고 안개 속을 뚫고 나란히 걸었다. 아버지의 걸음이 느렸다. 진수는 맞춰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미천은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10원 한 장까지 펴서 모아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치매가 와도 끝까지 지운 적 없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등을 두드려주던 그 작고 가벼운 손바닥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미천이었습니다. 우리가 끝내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게 부모다.